아니라 반도체는 알고 계신 게 맞겠죠? 반도체는 한다 생각하고 나가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정기적으로 저항이 바뀌는 저항, 제가 시간에 얘기했을 때 트랜지스터 뜻 자체가 그렇다 나 했는데, 어쨌든 트랜지스터 의 종류 또는 트랜지스터의 기능부터 보자. 저게 트랜지스터의 구조의 이름, 지금 뭐 어떻게 생겼다라는 건 조금 이따가 보시면 원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기호를 얘기하고요. 자, 일단 트랜지스터의 종류라고 하는데,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가 위에 있는 저놈이다. PNP로 도표는 따로 한 놈이 양극성 트랜지스터. 그 다음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FET라는 게 있는데, 얘 Field Effect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보통은 책에 나온 것처럼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라고 표시하는, 보통은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예요. 그 다음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는 그림도 안 나와서 되게 뭐 하긴 한데, 실제로 그 뭐죠? 삼성전자 같은 데서 만든 거는 FET다. 만들기가 쉽고 제어가 쉽고. 어쨌든 걔는 드레인, 게인, 그 다음 게이트 이딴 식으로 표시합니다. FET는 보통은 그렇다. 자, 그럼 트랜지스터의 기능. 제목이 이상해. 트랜지스터의 기능. 하기 전에 트랜지스터의 꼬라지는 잠깐 보실까? 연결. 대체 트랜지스터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라는 얘기인데, 트랜지스터는 보통은 양극 전파평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도평되어 있고 가운데 굉장히 얇은 누군가가 있다. 네, 성질을 하자. 자, 그리고 바보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N형의 베이스로 얇은 P형을 끄집어 내놓은 도평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각각 게이트를 하나는 에미터,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컬렉터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N형을 더 자주 쓰는 이유는 N형 반도체의 주 전화 운반자는 전자고, P형 반도체의 주 전화 운반자는 양궁인데 양궁은 느려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은 P형 기반보다 N형 기반을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 E는 뭐라고 하냐면 커밍하죠. 2m야, 몇 m야? 2m. 뭐. 2m. 이건 2m라고 읽는 게 더 충격이긴 합니다. M이 무슨 뜻이죠? 응? 방출한다는 뜻이죠, 그치? LED 할 때 그 E가 얘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하시면 이미팅. 내가 발음이 이상한가? 자, 그래서 이미팅 뭔가 튀어나온다 라는 뜻인데, 실제는 전자가 튀어나온다. 근데 얘는 보통 입력으로 쓰이는, 즉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기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자는 튀어나온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되고, 가운데 B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 그대로 레이디스라고 한다. 얘는 주로 제어 역할을 한다. 트랜지스터 자체가 저항이 바뀐다. 그 저항 바뀌게 하는 전기 신호를 어디서 집어넣냐 하면 저 베이스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C는 컬렉터라고 하는데, 설마 콜렉터라고 집어넣겠지? 그렇지.
얘가 사실상의 출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서 N형은 똑같은 N형으로 보이지만 여기하고 여기 부피는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동작 설계, 입력, 출력, 제어, 출력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이 정해진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뒤집어서 연결하면 똑같은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트랜지스터의 연결, 트랜지스터는 이런 기본 구조는 이렇고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그 다음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로 연결하는데 저 순방향 역방향은 물론 다이오드 얘기가 한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연결이 뭐죠? 어떻게 얘기하면 순방향이지? 왼쪽에 마이너스, 뒤쪽에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야 순방향이라고 그죠? 그리고 착각상에 볼 때 얘는 어떻게 보여야 정상이냐면은 이 베이스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에미터, 얘는 컬렉터라고도 보여 있거나 베이스 역할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순방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N 쪽에 마이너스 P 쪽에 플러스 이렇게 나타났다는 뜻이고 그 다음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역방향이라고 한다면은 P형에는 플러스 N형 쪽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그 역방향 연결은 당연하게 여기에 본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딴 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딴 건 되고 전류가 안 들리고 만약에 이렇게 역방향만 있었다 그러면 얘는 전류가 통할까 안 통할까? 당연히 택도 없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 전압은 매우 크게 달아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역방향이니까 출력 쪽, 컬렉터 쪽은 적용 안 해준다. 자, 근데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실제 상황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자. 일단 뭘 하고 뭘 안 할 거냐면은 이 트랜지스터의 기능, 아니 이제 기호도 좀 해야 되겠네. 기호까지 하고 하자. 그 기능 중에 증폭작용이 뭔지를 얘기할 거고 그 극단이 스위칭 작용이다 라는 걸 대충 얘기하고 스위칭은 다 갖다 버릴 거다. 그래서 어쨌든 트랜지스터 기능 연결 자체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면 다시 어쩌지 좀 이따가 증폭 기능부터 증폭작용이란 말에서 뭔가 에너지가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즉 에너지를 증폭하는 기능은 있을 리가 없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예배되니까. 그럼 증폭이라는 뭐냐 하면은 다른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억지로 소리를 크게 한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를 나는 어디서 찾고 싶으냐면은 코인 노래. 자,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약한 전류로 신호를 만들어내는 마이크겠지. NPN이고 PAP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 다음 마이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전류가 엄청나게 세서 스피커를 크게 만들 스피커에서 크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냐 하면 택도 없지. 목에만 목소리가 나오겠지. 그럼 직접 그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하는 애들은 220V 같은 애들이겠죠. 전원, 진짜 큰 전원.
그렇게 해서 얘들이 사실은 스피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출력 쪽, 여기 입력 쪽, 여기가 제어 쪽이다 라는 얘기다. 자, 실제로 증폭 작용할 때 일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 이쪽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 가지고 컬렉터 쪽에 큰 신호를 보낸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런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상황이 이거다. 지금 책에서는 차마 맨날 쓰인 이런 거를 얘기 못 하겠으니까 여기는 약한 전류 순방향, 그 다음 여기는 그냥 강한 전류 역방향, 이딴 식으로 적어놨지만 실제 상황은 너네가 맨날 보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거 입력 신호가 약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볼까? 증폭은 뭐냐면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약한 건 약하게, 강한 건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즉 말 그대로 약한 신호와 강한 신호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먼저 하자. 자, 여기 마이크가 입력 쪽인데 입력 전류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른다. 그럼 떼끔시 리듬가 말든가 전류는 그렇게 세지는 않을거나 이 정도의 전류 가지고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증폭을 거치면 괜히 했다. 저는 약하게 안 걸렸다. 몰라. 도저히 못 그러겠다. 어쨌든 이런 신호가 센 건 더 세게, 약한 건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게 증폭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다. 간단 찾아하고. 자, 그럼 방금 썼다 준 얘부터 만약에 말이죠, 입력 신호가 약할 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엄청 약할 때로 할까? 엄청 약하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게? 0까지, 그지?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예를 들어 마이크에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서는 회로의 일부가 아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회로는 뭐라고 간주할 수 있냐 하면 단순히 N, P, N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에미터 쪽에 아무것도 없고 베이스와 컬렉터 쪽에만 연결이 되어 있다. 역방향. 그리고 사실 이거 교류 써야 된다. 그까지 아니고 저 입력 신호가 약할 때라고 하면 이쪽에 회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누가 뭐래도 누구만 보이냐면 PN 접합 다이오드에 P형 쪽엔 마이너스, N형 쪽에는 플러스를 연결한 역방향 회로만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역방향으로 압을 떨어졌을 경우에 전하의 움직임, 전자는 플러스 그쪽으로 날려가서 이쪽 극이 있을 거고, 양공은 마이너스 그쪽으로 끌려가서 이쪽. 근데 양공의 정체는 전자가 모자란 거였으니까 그놈의 전자가 모자란 게 해소가 돼야지, 그러니까 양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야지 전류가 흐를 텐데 얘는 누가 뭐래도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하도 분리되어 있고 별로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다. 아니면 그렇게 약하게 이해한다. 자, 그래서 증폭작용에서 입력신호가 약한 쪽이라고 하면 결국 입력 쪽이 없다 또는 회로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본다면 단순한 다이오드의 역방 연결만 있는 거니까 전류가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얘기. 근데 왜 위에 그려? 무슨 방향? 응? 그러네. 미안. 내가 틀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전 신호가 약할 때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이고 뭐고 하여튼 그런 관계없이 얘는 사실 실제 상황에서 이러니까 얘는 몇 밀리볼트 상황이라면 얘는 몇 밀리볼트 정도로 동작한다면 이쪽은 몇백 볼트로 동작하는 거다. 전압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 참 그 때문에 비록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은 강한 전기장이 있다. 전기장만 있지 전기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전환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 상황이 이때 나올 수가 없는.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 신호가 강할 때는 무엇이 될까? 저렇게 베이스가 되게 얇은 이유기도 한데 말이죠. 어쨌든 이번엔 마이크를 좀 이쁘게 그려줄까? 전류의 방향까지 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표시하자? PMP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방향 스피커가 좀 상태가 불량하긴 하지만 자, 입력 신호가 강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역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전환이 이쪽으로 있고 그 다음 양호 이쪽으로 있을 거고 그런데 얘는 전자가 역방향이 이쪽으로 몰렸을 거다. 이쪽 빼고 이쪽만 보면 당연히 순방향 양방호 전자가 만나가지고 사라져주니까 끊임없이 전자를 공급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건데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다 거꾸로 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 왜 자꾸 이래. 여기서 그려놓고 미안. 똑바로 순방이니까 PMP가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지. PMP가 너무 아니었어. 나 PMP 되게 싫어한다. 극혐한다. 실제로 쓰지도 않는 거. 근데 왜 PMP였지? 어쩐지 다시 NPN 그럼 N 양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얘는 얇으니까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자하고 양봉의 움직임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양봉하고 전자가 접하면서 잘못 만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전류가 물론 흐르지 않긴 하지만 워낙에 강한 전압이 걸려있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전기장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다. 전기장이 강한데 전하가 없어서 저기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맞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류가 전자 이동이라고 할까?
전자가 이동할 때 그 때문에 이렇게 이동했다가 여기에서 없어지고 여기로 기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전자가 이쪽으로 강하게 끌려간다는 거죠. 왜냐? 이건 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쪽에서 공급된 전자가 저 화면까지 이동하는 건 맞고 원래 이쪽이 없었다면 베이스로 다 빠져나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특징, 베이스가 드럽게 엄청나게 얇다. 어느 정도 몇 나노미터 정도 수준이다. 그 다음 몇 나노미터도 요즘에 그렇지 적어도 1나노미터는 돼야지. 그래서 몇 나노미터 정도. 근데 그 전기장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가는 전자가 강한 전기장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반대로 내피가 쳐져버리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쪽은 강한 전기장 때문에 전류가 못 트는 게 문제였다면은 결국 여기에서 전류가 조금 끌려올 수 있는 상황이면은 강한 전기장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튀어나가면서 결국 센 전류가 흐른다. 라는 얘기겠죠. 어이구 이건 전자네. 자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증폭작용은 약한 건 약하게 더 강하게 만드는 건데 약할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이유는 전기장만 가고 전화 공급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방향일 때는 강한 전기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순방향으로 전자의 수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 전자가 베이스 쪽으로 올려다가 얇은 베이스의 장벽을 뚫고 컬렉터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게 뭐라고 하지?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이다. 다시 약한 건 약하게, 강한 건 더 강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은 한 이 정도까지만 자, PF하고 NPN이 전류로 표시했을 때 좀 애매하긴 하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표시 좀 잠깐 보실까? 자, 트랜지스터 NPN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때 전류가 주로 흐르는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전류가 대부분 흐른다. 볼까? 맞지. 전자 이동하는 반대. 그러면서 베이스 전류가 일부 빠져나오는 형태로 전류가 흐르는데 어쨌든 대부분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NP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NPN형은 이쪽은 베이스 그다음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컬렉터라고 한다면은 저 화살표 표시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요게 NPN형 트랜지스터를 뜻한다라고 하는 건 번호만 이 화살표만 보면 되지. 왜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그렇다. 즉 에미터 쪽으로 빠져나온다 하는 건 저게 순방향일 테니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반대로 PNP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데 같은 경우는 P형 쪽으로 전류가 튀어나오실 테니까 아니 P형이 아니라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튀어나오실 테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괜히 PNP형 트랜지스터의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나왔다? N형 에미터 쪽으로 표시했네. 미안. 나도 에미터 쪽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보면은 뻔하게 기호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굳이 NPN 기호가 어떻고 PNP 기호가 어떻고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향 이 저기 화살표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책처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무슨 기술이야? 다 외우게 돼 있지. 그 다음 증폭작용 갖다 버리시고
PNP, NPN 증폭회로 비교는 나중에 심시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스위치 작용이라고 하는 거. 는 대충 한번 넘어간다고 했죠? 대충만 보자. 자, 입력 전류가 누구라고 하지? 어쨌든 출력 전류는 IC, 입력 전류는 IE라고 하지. PNP인지 NPN지는 우리 얘기하는. 자, 그럼 진폭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입력 전류가 셀수록 출력 전류는 처음에는 약하다가 입력 전류가 세지면 출력 전류 세진다. 이게 진폭이거든. 그럼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 스위칭이 뭐하게? 스위칭이 뭔 뜻일 것 같아? 스위칭 본 적 있냐? 이런 거. 중간이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스위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증폭이라고 본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중간이 없는 꼬라지. 즉, 약한 건 약하게, 강한 건 강하게 하는 건 증폭이나 아니면 스위칭과 똑같은데 다만 스위칭은 약하면 아예 빵, 강하면 아예 1이라고 본다는 얘기지. 가운데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스위칭이 있으니까 저게 디지털이 가능한 거지. 0 아니면 1. 그리고 정반대로 0하고 1만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가 진짜로 빵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값 이하면 빵이라고 보면 되니까. 반대로 어느 정도 이상이면 1이라고 보면 되니까. 어쨌든 디지털에서는 증폭의 극한 이 스위칭이다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 옆에 스위칭 작용력, 활성력, 활성 반전력, 차단력 있다가 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아 그 다음 스위칭 넘어가자. 바이오스 넘어갈까? 그냥 책으로만 보자. 바이오스 전압이라고 한 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이라고 되어있죠? 그냥 59페이지에 2번의 내용을 보자. 바이오스 전압과 신호 증폭이라고 하는데 바이오스 전압 걸어주냐면 일반적으로 네가 신호를 내는 거는 교류 그것도 앞하고 뒤하고 똑같다. 그럼 마이크에서 어차피 진동파이 떨리는 게 중심이 지기준에 앞뒤로 떨린다 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출력 그대로 증폭 작용시키면은 트랜지스터든 다이오드는 역반응의 전류를 차단하지. 그 덕분에 출력 신호 일부를 잘라 먹는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바이오스 전압으로 출력 신호 자체에 전압을 높여주면 된다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59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입력 신호에 바이오스 전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두 번째 그림에 가운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압이 전체적으로 0 이상이 되지. 이러면 이제 이거를 증폭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바이오스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입력 신호비의 전체적인 전위 또는 전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걸어주는 전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미터랑 베이스에 걸어준다. 그럼 그 DP는 그 바이오스 전압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얘기인데 앞에 얘기는 이미 본 거는 이제 전압 이름은 전압 분할이라고. 이거 딸랑 직렬회로니까 전류가 똑같다. 그럼 전압은 R한테 R2로 분리되는 거 맞나? 당연히 I가 똑같을 때 V는 I에 비례할 테니까 R에 비례할 테니까 그지? 자,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상한 식 V2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냥 V는 전체 전압이고 R1 플러스 R2분의 R2는 누가 뭐래도 이건 그냥 전압 분할만 이건 뭐라고 하지 이걸? 비례배분이라고 한다 그죠? 굉장히 흔한 비례배분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0페이지에 그놈의 트랜지스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라는 얘기인데 난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찾아야 될 건 옆에 그림이나 보자. 그림에서 에미터하고 베이스 찾았나? 아래쪽에 있다고 하죠?
이쪽이 전압이 얼마가 걸리면 되는지 보면 된다. 근데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면은 트랜지스터 쪽으로는 안 흐른다. 저항이 상당히 크다. 무슨 방향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결국 트랜지스터로 전류 흐르는 IC는 엄청나게 작다라고 보면 된다. 그럼 전류는 전부 다 R1, R2를 지나가지고 대부분이 이렇게 흐를 거다 라는 얘기지. 그럼 사실상 이거 뭐냐면 VC에서 저기에 접지까지 쭉 가는 이게 회로의 일부다. 그리고 참고 일반적으로 접지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거봐, FPN 썼잖아. 아니, FPN 썼네. 왜 거꾸로 썼지? 상관없어. 자, 그래서 다시 전류는 사실상 R1, R2로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1하고 RC가 병렬, 그 다음 R2하고 RE가 병렬이죠. 그래서 결국 전위가 똑같은 점 VB 뭐라고 했어? RB 기준 양쪽은 전위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결국 저기 뭐야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R2에 걸린 전압만큼이 걸릴 거라는 얘기다. 이거 병렬 위치니까. 그래서 이 R2의 전체 전압 중에 R2에 해당하는 만큼이 결과적으로는 뭐지? 그 바이어스 전압이다 하는 얘긴데 이거 힘들어. 저 접지는 뭐냐면 이 접지가 접지가 뭐지? 접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도 접지 맞아.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방금 갖다 댄 물체에 비해서 네가 전압력이 풍부해서 어차피 안 변할 거거든. 그럼 지구상에서 제일 전압력이 풍부한 물체가 누구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전압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애. 지구에서 전압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누굴까? 지구. 지구 자체지. 그러니까 지구 자체하고 붙여버리면 그래서 영어는 그라운드라고 하죠. 지구 전체 전압을 섞인다. 그럼 그 지구 전체 전압비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항상 1대1이겠지. 맞나? 그래서 땅하고 접지한 표시 저쪽은 항상 전위가 빵이다. 그러면은 전류가 VC에서 접지까지 쭉 흐른다면 전위차는 당연히 VC가 되겠지. 그럼 VC가 몇 대 몇으로 쪼개지냐면 R1대 R2로 쪼개지겠네? 맞나? 그러니까 VB라고 표시한 저 바이어스 전압은 당연히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C가 되겠지. 옆에 바이어스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즉, 뭔 소리냐 하면 결국 바이어스 전압은 트랜지스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거의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반대쪽 회로, 즉 전류가 대부분에 흐르는 회로 쪽에 저항을 이딴 식으로 R1대 R2로 집어넣어가지고 바이어스 전압을 적당한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항상 이렇게 바이어스 전압을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이어스 전압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축전기를 좀 하실까요? 축전기 키는 자, 축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게? 빨랑 찾아가 축전기가 뭐라고 하는지. 야, 혹시 RLC라는 거 들어본 적 있냐? 아무나? RLC. 혹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하나? 뭐게? 저함. L은 코일, C는 축전기다. 이게 교류 회로의 소자. 직류회로에서는 저항만 따지면 되지만은 교류 회로에서는 L하고 C, 즉 축전기하고 코일도 전부 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 저항도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꽤 중요한데 사실은 코일은 한 번 나온 적 있다. 평균 축전기. 심지어 V는 ED라는 것도 증명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했네. V는 ED라는 거. 이제는 코일
아니 코일이 아니라 축전기. 그런데 축전기 기호가 왜 C일까? 하는 건데 혹시 찾아놓으셨습니까? 축전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당연히 C로 시작하겠지 뭐. 이게 무슨 뜻이죠? 캐퍼시티? 응? 수용성.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량, 최대의 용량 뭐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갖고 있을 만큼 더 정확하게는 전기에 통계는 걸 얼마나 축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축적량은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아니면 컨덴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축적량 캐패시터 아니 물론 몇 번이야? 얘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극판 이런 게 있고 그놈의 극판에 전하를 모아두는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끊임없이 평균 축전기 추구하게 나올 거예요. 나머지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축전기의 꼬라지가 나오는데 축전기의 구조의 첫 번째 평판 축전기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우스 법칙 이런 걸 제대로 배우고 나서 다룰 수 있다. 이건 등은 구형 사실 꽤 쉬운데 지금 할 건 아니고. 자, 그다음 축전기의 원리.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색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지 가지고 그리면 안 되겠다. 얘들이 급판이다. 이 급판에 전화를 모을 거야. 근데 그놈의 전화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밀어줘야 되니까 밀어줄 수 있는 기전 장치를 설치해야 돼. 자, 축전기를 이런 식으로 마련했다. 기전 장치가 뭔가 허접하긴 한데. 잠깐만. 이제 또 V있으면 대학교 책에 이거 E라고 쓸 거야. 자, 어쨌든 V라는 전압으로 밀어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밀어줬으니까 전자를 거꾸로 이동하게는 아주 잠깐 동안 전류가 뜻은 아니라 꼭 멈출 거니까. 자, 그럼 이쪽 급판에서 전자를 떼가지고 쭉 와서 이쪽 급판에 채워넣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플러스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모이기 시작하겠지. 질문이다. 언제까지 전화가 이동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거부터 생각해보니 얘가 이딴 식으로 전화를 이동시키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겠지. 계속 들어갈 수 있겠나? 전자를 이쪽 급판에 계속 집어넣으면 이 급판에 전자가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같은 급판에 같은 전화가 들어있으면 정확히 반발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급판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겠죠. V'이라고 역기전력이라고 하죠. 처음 애들 급판에 전화가 없으니까 역기전력이 빵이다. 근데 전화가 이동해서 양쪽 급판에 전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놈의 전화가 거꾸로 나오려고 하는 역기전력이 점점 증가할 거다. 그럼 언제까지 저 급판에 전화를 모아둘 수 있을까? 뻔하잖아.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쪽 방향 기전력이 삼각기 맞나? 전류 보는 방향이니까 이거 잘못 표시했구나. 빨갛게 다시 하자. 얘는 기전력. 기전력은 전지가 똑같으면 일정할 거다. 그런데 반대로 전자가 기어나려고 하는 역기전력은 일부러 작게. 역기전력은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반발 때문에.
자, 그럼 처음엔 역기전력이 없겠지만 점점 역기전력이 커지다가 역기전력과 기전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계속 이동하게 되는 즉 기전력과 역기전력이 같아질 때까지 당연히 전자가 전차 아니면 전하다.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많이 길다. 그러니까 그 편의 이동은 전하량인 보나마나 누굴 보면 할 수 있냐면 기전력이 크면 점점 강해진 역기전력이 더 많이 버티겠죠. 그래서 축적이 원리 결국 기전력 가지고 전하를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워낙에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 전하 그 판에 보이는 전하의 양은 보나마나 V에 비례할 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축전기에서 유일하게 알아둬야 될 시기야. 자, 그럼 축전기의 기능 다 할 건 아니지만 쓰레 뜯겨없는 소리. 아니야, 제가 그건 말자. 자, 축전기의 기능의 충전인데 이건 말 그대로 전하를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하가 불판에 쫙 모인다 이러면 충전. 그 다음 이놈의 충전된 그림에서 꽤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세 번째 거. 충전이 완료되면은 역기전력의 정체가 나온다. 그치? 전하가 분리돼서 생기는 이놈의 전기장이 역기전력의 원인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축전 상태 유지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회로를 끊어버렸죠. 이러면 전하가 이동하지 못하니까 충전 상태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오래 유지는 못한다. 자연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건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밑에 또 다른 기능 방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충전 상태 유지하고 양쪽 급한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모이는데 그 상태에서 회로 타다 보면 거꾸로 전류가 나올 거란 얘기다. 그럼 그때 전류가 거꾸로 나오는 과정에서 전하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흐릴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불 켜진 거라. 그 다음 전류가 끝까지 다 흐르면 방전이 완료됐다.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즉 축전기는 충전 아닌 방전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진짜 너무한다 그치?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근데 충전기 이제 전기장 같은 거야. 얘를 먼저 살려주고 싶은데 말이죠. 참 편파 축전기 사이에 뭐 평행판 축전기의 정지장 주기의 정지장 주기 사실은 편파 축전기 사이에 전기장은 저 앞에 전기장 할 때 이미 보고 왔지만 이번에 가정적 효과 싹 다 무시하고 물론 얘도 3D로 그리죠. 자, 이딴 식으로 해놓으면은 전하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겠을 건데 당연히 원래 중성이었고 이 전지가 전하를 이동시켰으니까 굉장히 당연히 이쪽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Q가 된다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Q가 된다. 전하는 당연히 똑같다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전하가 분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데 전기장 방향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플러스 이프론트의 전하가 있다고 가정하면 전기장 방향을 할 수 있다고 했다죠. 자, 그래서 이 전기장이 생기는데 어쨌든 편협한 축전기에서는 심지어 일정하기까지 했다. 일정?
일정한 게 아니라 균일하다고 할까? 아이! 망했네. 오! 균일. 표현과 축전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전기장이 균일하다라는 거라고 했죠. 어쨌든 전기장이 이딴식으로 생기고 반대쪽은 빵이 되는 이유는 옆에 72페이지 그림 보면 바로 할 수 있을 거다, 그치? 극판 A, 저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극판 A에서는 뭔 색깔? 이제 빨간색처럼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B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극판 위쪽, 아래쪽, 중간 빼고는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사실상 전기장,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극판 사이에만 존재한다 라는 얘기 이전에 봤던 거고. 자, 그럼 표현판 주위의 전기장 이미 했던 거네요. F는 복습하는 셈치고 참고하는 거 복습. 전위 어떻게 구하더라? 전이 있는 단위에 전하던 전기적 위치 에너지죠. 물론 그 위치의 감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냅둘 거였나? 냅둬. 그럼 전기장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U는 W랑 똑같으니까 F 곱하기 S라고 할 수 있죠. 극판사의 간격은 D라고 했었을 거다. 전기력 공식표라 F는 MA, 그치? 자, 그래서 나름 중요하니까 결론도 다시 쓸까? V는 ED 편의판 사이에서는 전위라고 한 게 ED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마 이번 들어서 거의 제일 처음에 계산했던 양이구나. MCH랑 비교하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표현판 축적이 주위, 그러니까 그 사이 전기장 V는 ED가 된다는 거. 그 다음 축전기의 전기 용량. 참 마음에 안 들어. 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여기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축전기의 전화 모으는 능력이 축전기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그놈의 영역, 즉 급한 외인 전화량은 V, 즉 전압에 비례한다. 그럼 전기 용량은 뭐냐 하면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라고 표시할 겁니다. 뭐냐면 단순히 저 앞에 있는 식이 B의 상수에 불과합니다. Q는 V에 비례한다. 즉 기전력이 클수록 극판에 많은 전을 모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비례 상수만 집어넣으면은 등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극판에 모이는 전하량은 전위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C이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전혀 신기한 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물의 식. 이번 단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다. 아니, 이게 그냥 단순히 축전기의 대표식이야. 즉 축전기가 쓰였다 라고 한다면 저지가 당연히 기본으로 떠올라야 된다. 축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뜻은 너무 간단하지만 생각할 게 많은 식이지.
쓰임도 많다. 진짜 많이 쓰인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기 그래 Q는 V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상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극각 비례상수 C의 단위 몰라. 정용량 단위 왠지 숫자 이상의 몰라. 그냥 C 전기 용량의 단위는 C는 Q분의 V라고 해놓으면 뻔하게 알 수 있는데 단위는 보통 F라고 씁니다. 이 패럿의 의미는 1볼트 가지고 1쿨롱을 저장할 수 있다. 1볼트 가지고 1쿨롱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저 포트론보다는 패럿을 더 많이 쓰겠지만 사실 이거 뭐라고 읽냐면 패럿이라고 그런다. 혹시 누구 이름인지 알겠나? 패럿? 응? 마이크 패럿이야. 그냥 맞다. 자, 그래서 패럿 대체 어디서 오냐? 오긴 보면 마이크 패럿이지. 패러데이라고 읽을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얘기고 보통은 얘는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웬만하면 안 쓴다. 축전기의 전화 공급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그래서 1 패럿은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패럿 이것도 너무 커. 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패럿 이 정도가 되면은 자주 쓰는 단위가 된다. 즉 아마 지금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의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마이크로 패럿 단위가 될 거야. 물론 조금 작다 싶으면은 나노 패럿까지 나눠간다.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나? 맞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 배고파. 나도 그래서 마이크로 패럿이란 단위에 조금 익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이 정도만 해보실까? 사실은 가우스 법칙 이용은 금방 유도도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하지 않으니까 둘 다 할까? 무리다.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통과하면 둘 다 해줄게. 혹시 응? 제대로 하기 싫으면 혹시 가우스 법칙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시간 적어줄 수 있는 분 시간 많이 못 준다. 시간 죽을 때까지만 이 시간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대로 전기 용량을 유도해 주마. 아마 없을 것 같아, 그지? 역시 예상대로. 자, 그래서 평행 축전기의 전기 용량 꽤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말이죠? Q는 CV겠지만 평행 축전기의 전기 용량 몰라. 전기 용량의 정성적인 해석이라고 할까? 자, 이건 하기 전에 축전기를 다시 먼저 그려놓고 급한 두 개, 곧 성엽시 짝비를 두 개 찍고 말겠지만 이때 있는 급한 1면적은 S라고 하자. 그리고 급한하고 급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V는 1D의 그림이 전부
그리고 이때 전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놈이 전지니까 전수 예상 그려놓고 기존은 V라고 표시를 하자. 자, 그러면 중요한 식 Q는 CV에서 이 전기용량은 어떤 상식까지냐 하면은 그냥 C는 클수록 이렇게 적어놓자. 그냥 전기용량이 크다라는 건 같은 전압에서 모을 수 있는 전압량도 증가하는 뜻이다. 그럼 이 전압이 증가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에서 전기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해 다시 똑같은 전압에서 전압을 지금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냐면 급한 사이 거리. 생각해보자. 저 급한 사이 거리가 먼 게 전화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가까운 게 전화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럼 착한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 Q,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게 보일 거고. 오케이. 그래서 급한 사이 거리는 가까울수록 전화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왜? 한 번 더 했으면 얘기해 주시. 급한 사이 거리가 가까운 왜 Q 더 많은 전화를 모을 수 있을까? 그럼 반대급한 무에 있는 전하하고의 인력이 더 커지겠지. 즉 여기는 플러스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당긴다. 그 얘기 거꾸로 잘 안 나가려고 한다는 뜻이다. 그 얘기는 같은 전하고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급한 사이 거리는 아까 T라고 표시했으니까 T가 작을수록 Q가 증가한다.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C는 D의 반비례하는 거. 또 두 번째 감이 보자. 두 번째 급한 면적. 여기선 S. 얘는 예측을 할까? 급한 면적이 넓다. 그럼 더 많은 점을 모을 수 있을까? 판단해 주죠. 네,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는 급한 면적이 넓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그러니까 많이 넣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같은 급한의 전하와의 반발력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같은 힘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기용량은 보나마나 급한의 면적에는 비례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식, 첫 번째는 누구보다 Q는 C분의 V인 Q는 CV가 제일 중요해서 두 번째 중요한 식. 그놈의 C는 일단 급한 면적, 급한 사이 거리는 반비례. 급한 면적에는 비례. 그리고 그놈은 비례상수 이상을 쓰나 이렇죠. 부자 전적 유도. 아무나 지금 저게 축전기하고 축전기 사이가 진공일 경우에는 식이 뭐가 된다.
처음 보는 식이니까 다시 얘 두 번째로 중요한 식이라고. 첫 번째는 Q는 별거 아닌 식이었고 두 번째 이놈의 식은 알고 있어야 뭔가 다른 짓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축증기의 직렬, 병렬 연결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정리해놓을까? S는 뭐냐면 그냥 급하네. 연결. D는 급한 사이 거리. 두 번째로는 진동의 유전율을 얘기한다. 유전 불균형, 불균형. 그런 소리인데 이 진공 유전율 나중에 딴 걸로 바꿔치기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저기에 유전 상수라고 하는 카파를 붙여서 카파 엡실론 제곱을 카파 아이씨 뭐라는 보겠네. 책하고 다르게 썼으니까 추가. 일반적으로 유전율 이런 건 진공 유전율에 카파를 붙인 거다. 카파는 그래서 유전 상수 엡실론은 유전율. 이런 식으로 책에 이것도 좀 박아놨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교과서가 진공이 아니라 이상한 걸 기준으로 가르치는 유전율. 그 다음 중장기의 유전체. 바로 뒤에 나오네. 유전 상수라고. 아니. 아이씨 이거 어쩐다. 정말 미안한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77페이지, 78페이지를 먼저 하고 다시 74페이지로 넘어오자. 이것까지 온 다음에 얘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5번 먼저. 중요한 건 여기 다시 넣고 Q는 CV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 이 C는 입출론 제곱 D분의 S라는 이 두 식이 꽤 중요한데 이번 단은 한정으로는 밑에 식, 즉 저기에 전기 용량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단은 하이라이트가 축전기의 연결, 직렬과 병렬이거든. 축전기의 직렬 먼저 나오냐, 병렬 먼저 나오냐? 직렬 먼저 나와. 왜? 자, 축전기 표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한다. 급한 두 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직렬 연결 해결을 할까? 축전기 2번이고 축전기 2번이 있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 두 극한 사이의 거리를 얘는 D1, 얘는 D2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이딴 식으로 전제 연결되어 있겠지만 전제는 일단 빼고. 자, 그럼 이거 마음의 눈으로 보면 꽤 재밌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빨간색으로 점선체 부분에 특징이 보이나? 다시 저기에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근데 전지 연결했다 빼자. 자, 다시 이 빨간색으로 점선을 표시한 부분의 특징.
그럼 뭐냐면 그냥 얘가 고립전환한 거다. 아니 고립도체한 거다. 보면 요만큼은 어디에도 닿지 않지. 즉 여기 금속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얘 역할은 끝났으니까 갖다 버리시고 까만선 도선인데 무슨 장난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장난칠 겁니다. D1 D2 두꺼워진 것 같은데 디아블로 2 얘는 똑같은 거 알겠죠? 도선은 언제라도 눈에 노출했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직면을 여기했다는 건 얘 줄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놔도 된다 이런 뜻인데 다시 얘는 가운데 도체를 넣던가 말던가 역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Q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Q 그럼 얘는 고립도체니까 무조건 전화량의 합이 0 얘는 플러스 Q, 얘는 마이너스 Q가 된다는 얘기다. 그럼 결국 얘 싹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됐네. 급한 사이 간격은 물론 D1 플러스 D2가 됐을 거다. 자, 그럼 판단해요. 직면 연결했을 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결론은? 네. 전기 용량이 증가할게 감소할게? 답은 시간이 다 있다. 구체적으로 뭐 쓰면 되는지도 얘기해 줄게. 얘 쓰면 된다. 그럼 전기 용량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이유는 측정기 두 개를 직면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얘기는 급한 사이 간격만 늘리겠다는 뜻이다. 그럼 급한 사이 간격이 늘어나면 당연하게 나머지 조건이 똑같아 전기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직면 연결했을 땐 보나마 전기 용량은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이거 합성 전기 용량 C, 얘 전기 용량 각각 C1, C2였다고 하자. 그러면 C1은 내가 습관이 돼서 안 되겠다. 지금은 입실은 제로라고 하자. 입실은 제로 D1 분의 A1 아니 이거 쓸 필요가 있나? 필요 없지. 참 이때 V는 똑같을 테니까 위에 식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 Q Q는 C1 V1은 C2 V2라고 하는 V1, V2는 가까이 가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한번 볼까? V
V1하고 V1하고 V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체 V가 걸렸다. 그럼 여기서 역기전력 V1 커버하고 여기 역기전력 V2 커버하니까 당연히 V1하고 V2를 더하면 V가 될 거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놈의 식에서 칸이 모자라. 다시 지워놓고 가자. 그전에 근데 합성 정비는 C라고 한다면 C란 거에 하나의 V 전체 걸렸다고 볼 수 있다지. 그래서 그 등식이 성립할 거 없니다. 자, 그럼 방금 이놈의 식에서 V는 V1 플러스 V2. 그럼 V는 10분의 Q가 되겠네. 10분의 Q1 Q2분의 Q2인데 Q1, Q2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여기에 전항이 Q1 여기 전항이 Q2. 근데 이 고립전 때문에 양쪽의 전항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때는 Q가 똑같으니까 Q나 Q1이나 Q2는 조금 더 Q다. 자, 그러니까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전기 용량은 C분의 1,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라는 건데 이거 한번 공부하지 않아요? 저항 연결이랑 저항의 무슨 연결이랑 비슷하게 되죠? 병렬은 비슷하다, 그지? 미리 정리하는데 저항의 직렬하고 축전기의 병렬이 똑같다. 그리고 코일의 직렬이랑 똑같다. 그리고 용철의 병렬이랑 똑같다. 왜 정신없어?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은 자주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니까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저항, 병렬과 동일 형태다. 동일하다 뜻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이제 병렬 연도로 넘어가실까?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 이게 입시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한 번만 그릴 거니까 아니 두 번 그려야 되나? 대충 아까 마찬가지로 이건 전압 V짜리 전호 장식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혹시 뭔가 보였냐? 저을 병렬, 축전기의 병렬 연결했다. 아까 직렬 연결했다는 건 결국 극단 사이 거리가 멀어진 셈이었다, 그죠? 그럼 병렬은 뭐가 보이죠? 파이 코시. 응? 파이 코시. 내가 못 들었나? 다시? 그 판이? 파이 커져. 그렇지, 그 판이 넓어진 셈이다, 그죠?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누구랑 같으냐? 얘는 같다는 얘기다, 그죠? 아이고 힘들어. 으아. 자,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저항을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한다니 당연히 그 사이에 축전기의 급판이 넓어졌다.
얘는 좀 비슷하게 써야 되나? 어쩔 수 없지. 정경련이 지금 안 나오네. 이유는 급판의 면적이 넓어진 셈이 된다. 급판 사이 간격이 똑같고 급판의 면적이 똑같은 두 개의 축전기를 병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판 넓이가 두 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급판 면적이 넓어진 셈이니까 당연하게 전극량은 증가할 건데 얼마나 증가할지도 또 똑같이 한번 볼까? 자, 이때 여기에 저장된 전압이 Q1, 여기에 저장된 전압이 Q2, 여기에 저장된 전압이 Q라고 한다면 이 Q와 Q2, Q 사이에는 무슨 식이 성립하냐면 각각의 모인 전압이 다 합하면 전압은 보는 법칙이겠다. 똑같겠지. 자, 그래서 Q는 Q2. 그런데 이놈의 Q1은 C1분의 V, 병렬이니까 V가 똑같겠지? Q2는 C2분의 V가 되고 Q는 CV가 될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Q는 CV, 는 Q1은 C1V, Q2V. 다시 병렬이니까 전압이 똑같다. 그래서 전압 날려. 그러니까 이놈의 식 병렬은 C는 C1 더하기 C2인데 이제 뭐 새삼스럽게 하죠. 까맞춤 중요하니까 저항의 직렬과 같다. 자, 그럼 이제 유치한 직렬, 병렬 단독으로 했나 됐고 문제 하나 해볼까? 합산 전기공량 구하시죠. 암산해라. 별로 계산해 줄 거라고 믿는다. 임승견대 4. 응? 얼마? 4 마이크로페럿이다, 그지? 이게 얼마냐? 얘는 다 그지? 이게 똑같은 게 누군지 알겠나? 저항이었으면 그래서 3은 이제 식상하라는 거지. 얘랑 같은 연결이지 사실. 그래서 36 나오면 외부는 바로 손 눈으로 보자마자 풀 수 있다. 재밌어. 자, 그 여러 축전기의 진리하고 병렬이 다 끝냈고 혼합도 방금 했으니까 혼합 문제까지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축전기 이용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74페이지 잠깐만 빠짐없는지 보고 그냥 과거 갈 거니까 반을 필요가 있지. 하나만 더 하고 머리에 살짝 지날지도 모르겠지만 야,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쉽게 하고 말할게. 네? 둘 다 하면 되지. 그림은 하나라도 충분하거든. 이 그림 본 적 있을 거야, 그치? 저항으로는 쉽게 어렵게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는 저항이 아닙니다. 다 됐나? 아 헷갈려. 몰라. 저기 하나 없어요. 아 대충 배신 알겠지 뭐. 아이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나왔어. 왜 저기 자 그래서 합성 정보. 오케이 합성 정보량을 구해라. 이쪽하고 1번 연결했을 때 그리고 이쪽하고 2번 연결했을 때 각각. 사실 1번 연결해서 한번 봤으니까 쉬운 거다. 2번이 진짜 문제다. 아 맞다. 하나의 정비용량은 C라고 하자. 아 더럽네. 오케이. 방금 계산기 까먹었네. 다시. 는 나왔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이 문제인데. 나도 이번 함수 못하겠는데. 니 이제 없어져 줄래? 풀면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전점 찍어가지고 연결하거나 찍거나 해도 된다. 아니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맨날 양쪽 끝으로만 연결된 것보다는 이런 거 보는 게 재밌지. 사실은 제일 더러운 건 4개 연결했던데 나중에 심심하면 집에서 해보시고. 혹시 계산 끝난 사람 계실까요? 아니 저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신 분. 색깔이 충분하지 않은데. 너는 놀아야지. 혹시 힌트 찾으신 분? 내가 준 힌트는 등전심 찾으려면 어차피 거기 연결해도 전리가 안 통한다 라는 거였다, 그죠? 그러니까 방금 별아가 그린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시간 1분만 더 줄게. 10분 딱 될 때까지. B. 됐을까?
됐다. 혹시 뭔가 찾으신 분? 그럼 내가 어떤 힌트 줄래? 굿. 혹시 뭔가 내가 색칠에 왜 이렇게 있는지 찾으시는 분 계신가? 얘랑 똑같은 거 없나? 여기가 동점 두 개 표시한 거 이거다. 지금 얘를 붙이고 얘를 붙였다는 얘기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정중랑이 C, 얘는 2분의 C, 2분의 C. 아 병렬이잖아. 뭐야? 이렇게 저하고 축전기가 헷갈리면 망한다는 얘기다. EC, EC, BC, BC, EC, C짜리 있겠지? 네, 그럼 그만 계산하죠. 이것도 계산하기 싫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딴 식으로 계산 뭐가 나오겠지 뭐. 한번 더 할까? 안 해. 웬만하면 이 희한한 문제는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은 거야. 복잡해. 자, 74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얘기란 얘기인데 축전기와 유전체, 혹시 유전체가 뭔지 아시는 분을 외우냐면 하면서 유전체가 뭐라는 걸 얘기했거든. 구체적으로 정전기 유도할 때 도체 정전기 유도가 있고 부도체는 유전 분극이 있다 그러면서 물고시 부렸거든. 유전체가 뭐게? 축전기와 유전체. 내가 원래 진짜하게 지내고 있었을까? 어차피 축전 유전체는 할 거야. 는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라고도 하는데 유전체가 뭐냐는 단순하게 유전 분유 는 유지력 자성처럼 비슷하게 상자성, 반자성이 있듯이 유전체도 강유전체가 있고 반유전체가 없으니까 상유전체가 있다. 어쨌든 유전분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일어나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 유전체랑 맞지? 똑같은 말인데 그게 유전분기가 언제 일어나? 그럼 정전기도 언제 일어나지?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그렇지, 얘기해보시죠. 손댄 거 아니야? 얘기해보시죠, 그냥. 정전기도가 뭐야? 왜 째려고 일어나지? 무섭게. 오시킴.
정전기 유도는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반대 전원, 먼 쪽은 같은 전원을 유도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유전 분극은 대전체를 분전. 부도체에 가까이 할 때 가까운 쪽은 반대 전원, 먼 쪽은 같은 전원을 유도하는 현상이다. 뭐라고?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어쨌든 똑같다. 같은 쪽은 반대, 먼 쪽은 같은 전원. 차이점은 뭐냐? 유전 분극은 부도체, 즉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분자 내에 갇혀있는 전자가 쏠려서 만들어지는 거다. 또는 자유전자가 없다는 뜻이죠. 자유전자 없으니까 분자가 쏠리지. 그렇게 자유전자가 없는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환체. 네, 전체 또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체는 별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사실 유전체란 물질은 그냥 부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도체를 얘기하는 거다. 도체만 아니면 된다. 다 유전분이 일어난다. 물론 잘 일어나는 물질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유전분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말로 하기 귀찮은 거 부분 밑에 표도 보고 다시 오도록 하자. 그림 보자. 자, 유전체의 종류에는 강유전체가 있고 상유전체가 있다라고 해도 강유전체는 동그라미 친 말이 하나밖에 없을 거야. 어딘가 유지란 말이 있을 텐데. 헐, 틀렸어. 맞발이긴 하지. 외부 전기장 없이도 스스로 분극되는 물질을 강유전체라고 한다. 근데 보통 그 분극되는 방향은 외부 전기장을 걸어준 방향이다. 즉 강유전체는 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방향 유전 분극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 그 반대 방향의 유전 분극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 그걸 유지하는 걸 강유전체라고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 방향을 특정 방향에 늘어서고 그걸 유지한다는 얘기를. 근데 상유전체는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전기장 걸어주면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데 치워버리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상유전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거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상유전체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니까 정보를 저장 못하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강유전체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질문이다. 이 강유전체를 이용해서 또는 전기장 반응을 유전분극이라는 다음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정보 저장 장치가 어떤 게 있게? 즉 상유전체를 이용해서 정보 저장 장치 만든 게 어떤 게 있을까? 너 모른다. 기술이라. 왜 그제로 와? 아니야. 다시 강유전체를 이용해서 그냥 젖혀서 회가 피했어. 뭐가 생길 때? 자, 강자성체를 썼던 정보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전통적인 그 왠지 요즘에 안 쓸 것 같은 것들, 그죠?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그럼 강유전체에 쓰는 거 뭐가 있다고 되죠? 컴퓨터 키보드. 그래, 맞아. 키보드 쓸 수 있어. 그보다도 좀 저장장치 쪽으로 초점 맞춰서 터치. USB라든가 SD 카드라든가 SDD라든가 뭔가 딱 이름만 들어도 정렵지 요즘 쓰고 있는 거라. 즉 요즘 쓰고 있는 정보 저장 방식은 결국 강유전체를 쓰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또는 강자성체를 쓰는 방법은 이미 세대가 한 세대 정도 지났을 거야. 혹시 집에 하드디스크 있냐? 있어요. 아직? 어떻어? 네, 요즘에 하드디스크 안 쓴다고 하자. 귀찮다. 자, 그래서 나는 유전체, 강유전체는 최첨단에 속한다. 자, 그 다음 책에 있는 그림으로 계속 갈까요? 자,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체, 부도체의 대전체를 같은 쪽 플러스 반대쪽은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그 대전체가 만든 게 전기장이다. 그러니까 유전 분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외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분자가 특정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뻔하지. 외부에 정기장이 있다고 걸어줬다. 그런데 여기에 분자가 분극이 되어 있었다 치자. 그러면 분자의 특정 부분 플러스 전하,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하 알았듯이가 플러스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마이너스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 결과는 얘가 회전하는 거겠죠. 회전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기장에 의해서 쌍극장 모멘트가 생길까? 화학에서 쌍극장 모멘트를 했다 치고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전기장에서 회전을 하면 특정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다. 라는 뜻. 그럼 그거를 간단히 방향까지 보면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이 이쪽이었다. 외부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EX라고 하죠. 그럼 방금처럼 쌍극이 몽땅 분극이 됐다면 물질 내 분자가 전부 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아 귀찮아. 입자가 6개밖에 없어서 좀 썰렁하긴 한데 힘들어 죽겠다 지금. 자, 이러면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처에 있는 것들은 무시해도 좋고 어차피 여기는 약한 마이너스, 여기는 약한 플러스가 될 테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지면 이쪽이 플러스하고 이쪽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걸 E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보다시피 EEX 외부 전기장하고 유전 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 E 프라임하고는 방향이 같냐, 정반대가 되냐? 정반대가 됐다, 그지? 자, 그래서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건 외부 전기장에서 전련체가 그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유발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도 충분히 되겠네. 뭐 유전체 전기장에 유전 분극이 되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한다. 네. 그다음 그래서 밑에 그림 첫 번째 비극성 유전체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건 비극성 극성 유전체 유전 분극은 원래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분 전화가 있으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게 밑에 그림의 첫 번째 그림대로 극성 분자가 됐든 두 번째 비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전기장이 없었지. 근데 전기장 걸어주면 비극성 분자도 분극이 된다. 그럼 넌 알아서 나야 한다. 그래서 결론 극성 분자가 됐든 비극성 분자가 됐든 유전 분극은 일어난다고. 심지어 반응도 똑같다. 세게는 물론 극성이 더 세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유전율은 아까 봤던 카파는 카파 엡실론 제로 아니 엡실론은 카파 엡실론 제로라는 그 공식이고 지원은 좀 이따 보시 뭐. 자, 그보다 옆에 여러 가지 물질의 유전 상수라는 게 나올 건데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자. 자, 일단 진공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던 그 입실론 제로에서 뻔하게 알 수 있는 얘기였다. 그래서 진공이 기준, 그 다음 진공보다 유전 분극이 안 되는 물질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유전 상수는 전부 다 진공의 1보다 다 크다. 근데 좀 많이 큰 애가 보이지 않냐? 스트론튬 티타네이트 어디 갔지? 찾았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스트론튬 티타네이트의 동그라미. 근데 왜 310밖에 안 돼? 350m인데. 그래서 스트론튬 티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물질인데 왜 들어가냐고 드럽게 많이 쓰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축전기 만들 때. 그리고 이 유전 상수라고 하는 건 바로 옆에서 보겠지만은 얘를 집어넣으면 진공보다 유전 분극이 잘 일어난다. 그만큼 외부 전기장을 줄인다. 그러니까 그 반대 전화가 많이 모여있어도 된다. 아니 그냥 결론만 이 유전 상수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진공에 급한 두 개 딱 갖다 놓은 것보다 그 사이에 스트론튬 티타네이트라고 하는 유전체를 쓰면 대충 300배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는 얘기다. 이러니까 유전체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지.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 쿨럼버치 입실론 제로 이제 막 쓰네. 어쨌든 거기 입실론 제로가 미리 들어있던 게 진공의 유전율.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얘기하는 게 맞지.
그 값이 얼마다 라고 한 건 몰라도 됩니다. 48, 27,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었다 그죠? 거기서 금방이라도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유전상수는 아까 했던 그 놈이다. 25는 kappa 27제로라고 그리고 그 kappa를 유전상수라고 한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진공보다 얼마나 유전 분석이 잘 되나 하는 게 유전상수다. 그 다음 쓸데없는 용어 정리는 좀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 거기 유전 강도라는 게 나오는데 축전기는 유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기전의 최대값 진짜로 뻑 하고 깨진다는 뜻은 아니라 다음은 이 축전기에 내전하고 일치하면 방전이 일어난다. 축전기는 양쪽 극판에 방전이 일어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냥 전류가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유전 강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 진짜로 깨진다는 뜻 아니랬다. 몰라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애매하니까 별에 죽지마. 지금 네 눈 빨개. 지금 환절기한테 눈이 가려서. 응? 환절기한테 눈이 항상 빨개져요.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수상한데. 자, 유전체와 전기용량. 그래서 유전체로 온 전기용량이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이미 얘기했다 그죠? 전기용량이 증가한다고. 근데 왜? 누굴 주죠? 빨리 쳐줘. 아이씨, 지금 밑에 거 못하겠네. 유전체와 전기용량. 몰라. 유전체가 없을 때 하고 유전체가 있을 때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유전체가 없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V 그럼 정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이 사이에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럼 이거는 전기장 때문에 역기장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어쨌든 V가 주고 이 제로까지는 버티니까 여기는 정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모여 있었을 거다. 이게 유전체가 없을 때 상황. 유전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전기장 속에 유전체가 들어있으니까 유전 분급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일단 그림 먼저 그려놓고 그림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 사이 급한 사이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죠. 어차피 V는 똑같을 거고.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때는 V 가지고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최선이었을 거다. 역회전력이 크니까. 그럼 얘는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 전기장이 외부에서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로 지나갈 거다. 얘는 외부 전기장. 얘 좀 잠깐 쓰자. 얘 원래 플러스 Q, 얘 원래 마이너스 Q였을 건데 곧 바뀌긴 할 거야. 참, 그런데 외부 전기장이 얘 때문에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안 되잖아. 이쪽에는 플러스. 힘들어. 생길 거란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전기장이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또 만들어지겠죠. 완벽하게 상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금속이어서 완벽하게 상쇄됐다. 비금속이라 완벽하게 상쇄가 안 된다. 기본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이 프라임.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회로 전체 즉 축전기 입장에서는 이쪽에 약한 마이너스 전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맞나? 또는 얘하고 얘하고 당길 거다. 즉 반발력이 작아진다는 뜻이다. 자, 이쪽은 마이너스 Q 마찬가지로 얘가 얘를 당기 플러스 Q네. 플러스 Q 마찬가지로 얘가 당기겠지. 자, 그러니까 반발력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추가로 전하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발력이 줄었으니까 같은 P 가지고 더 많은 전하를 쑤셔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추가 전하가 이동해서 더 급하면 그러니까 여기 급하게 모이는 전하가 증가한다. 아, 칸 진짜 지저분해서 큰일 났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전기 용량이 증가한 셈이다. 다시 좀 정리하자. 축전기 이딴 식으로 있는 거에 비해서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유전체가 유전 분解전하가 새로 생기니까 전하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기전을 가지고도 더 많은 전하를 쑤셔 넣을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기 용량을 증가시킨 셈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결론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 가우스 법칙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몇 배 증가한다면 책이 커밍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책에도 얘기가 없는 저 앞에서 보는 대로 카파배만큼 증가한다. 증명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한데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축전기가 전기에는 좀 못한다. 에이 그냥 보자. 금방 할 수 있었어. 적분은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 혹시 U라고 돼 있냐? 어떻게 하지? W라고 있네? 난 U라고 해야지. Q는 CV에서 DQ는 CDV. 그럼 V가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1은 아이씨 나도 W 쓰게 되네. 는 아니 DW는 V DQ만큼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DQ가 이거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그래서 W는 인테그랄 dW는 범위 처음부터 축전기가 축전기의 기전력이 0에서부터 V까지 쭉 차릴 때 V 시간이 10이라고 해야 되겠다. dV가 되실 테니까 얘는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나온다. 또는 Q는 CV라고 했으면 이상한 식 2분의 1 QV라는 식도 얻을 수 있는데 얘는 보통 쓸 일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정식 20분의 Q제곱 이런 식도 나올 거다. 그래서 추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 세 개씩 중에 편한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웬만한 문제에서는 Q하고 V를 같이 주는 경우는 없어. 즉, 얘 아니면 얘를 쓴다라는 건데 무언가 어디에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기분 날 거야. P는 V에 제일 쓸데없었지. 마찬가지로 Q는 제일 쓸데없다. 그래서 이 식의 Q 제곱터는 2분의 1 CV 제곱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측정할 수,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적분이고. 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측정기는 대충 겨우 끝났다. 측정기 이용을 하겠네. 필요 없어. 나중에 비행기가 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